자, 또 들어오시면 제가 또 다시 수락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거기 이제 아까 좀 판소리가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고, 판소리 마무리를 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소리가 공부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깊이 들어가면, 공부할 게참 많은 게 또 판소리인데,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보시죠. 그래서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에서 아까 316쪽을 좀 하다가 좀 중간에 끊어졌어요. 31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는 상당히 성악이죠. 그래서 음악성이 중시가 된다.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나오죠. 판소리가 성악이다. 음악성. 그래서 익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으로 표현한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 예술이라는 거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하는 게 금강산 상상봉이 평지가 되면 오래 하시오를 한다 하면 어, 금강산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가 이런 뜻이 상상봉이니까 제일 위에 있는 봉우리 그 상상봉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평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용출 이게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용출이라는 것은 솟아오른다는 뜻이에요. 솟아오르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용출한다라고 좀 어려운 말로 용출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상상봉에 셋의 통상성으로 내질러야 하고 그러니까 아주 가느다란면서도 위로 올라가는 소리 뭐 이런 걸 말하겠죠. 뭐 평평하면서 낮은 음성으로 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곡조의 고저 위아래 고저 높고 낮고 길고 짧고 억양 반복 대소소밀 크고 작고 좀 떨어져 있고 밀착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건데 참 이거는 정말 뭐 판소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면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걸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정도 하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7쪽을 보세요. 317쪽. 그 이제 위에 막 쭉 나오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건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또박또박 잘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 판소리의 4번의 사설의 미학적 특징이라고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판소리 사설의 미학적 특징. 자, 요게 이제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 그 317쪽에 나오는 4번 판소리 사설의 미학적 특징은 별 3개 좀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해 판소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판소리의 미학적 특징이 있다는 거죠. 조동일은, 이 조동일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죠. 여러분, 그 2학년 때 배우신 국문학의 역사, 그 책이, 그걸 이제, 한국문학 통사라고 하죠. 이제 그 책이 이제 그걸 좀 요약한 책이에요. 318쪽에 이제 보시면, 심청 중심의 첫째 줄에 비장미, 신봉사 중심의 골개미, 이런 게 합쳐졌다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김은규가 나왔네, 김은규. 자, 김은규. 그래서 이 김은규는 두 번째 단락인데, 이 심청가를 중심으로 판서의 비장을 논하면서 계면 쪽, 그러니까 경계의 눈물이죠. 또 비장감,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비장미. 그 다음에 천이두는 판소리 정조에 대해서 한해 맺고 풀림에 대한 논의, 밑줄 쫙 쳐주세요. 그 한해 맺고 풀림에 대한 논의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긴장과 이완이라고 그랬죠. 긴장과 이완. 그래서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 긴장과 이완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교차가 된다. 이걸 이제 한해 맺고 풀림이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이죠. 자, 여기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넘어가 될 것 같고 319쪽에 이제 보면 그 네 번째 줄에 명창으로 이름을 얻으면 던음이라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어 부르는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소리 사설은 대체로 명창들의 사제 관계를 통한 그 전승 계보가 있긴 하지만 수백 년에 걸쳐서
그 뭡니까? 수많은 명창들의 덧임의 집합이다. 적칙문학. 자, 적칙문학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판소리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써서 칭의를 쌓는 문학이다. 칭의를 쌓는 이걸 적칙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다 살을 붙이고 또 살을 붙이고 해서 문학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걸 적칙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소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누가 작가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판소리는 계속 살을 입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판소리는 양반 지식인도 듣기 때문에 한문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한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작이 많이 쉬워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가다 보면 성춘향가 거기 나오죠. 성춘향가에서는 이도령이 방자에게 내 고을 경처를 낱낱이 아뢰어라라고 하자 방자는 이렇게 답한다. 남원은 소비라 별 경기 없사오나 관동 팔경을 아뢰리다. 강릉 경포대 양양 낙산사 좋사오나 거기도 멀어 못 가고 고성 삼일포며 삼척 죽서로가 좋사오나 거기도 못 가고 방자의 관동 팔경 사설은 이도령이 물으면 맞지 않는 동문서답이죠. 동쪽에서 물었는데 서쪽에 대답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판소리의 사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령의 주문은 남원부의 경처를 대라는 것인데 딴 곳에 경치를 대고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320페이지. 자, 열려춘향 수절가 두 번째 줄입니다. 에서는 밤중에 춘향집을 찾아간 이도령에게 술상을 차려내는데 그 상차림의 규모가 미리 예약을 두고 찾아간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죠. 예약을 해두고 찾아간 뭡니까 관장급의 인물을 대접한 술상보다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이제 막 뭐라 뭐라 나왔는데 읽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그 뭡니까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차림은 사설은 거의 고정된 단위 사설, 어떤 상황에서나 두루두루 쓰이는 것이다. 이도령은 광안루에서 그네 뛰는 춘향을 보고 월매에게 찾아간다는 기별도 없이 한밤중에 몰래 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받는 소상 규모가 어울리지 않으면 물론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차림 사설이 비대해져서 누가 먹는 상이든지 고급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월매 집안이 뭐 그렇게 썩 잘 사는 집안도 아닌데도 이렇게 상차림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또 흥부가 서두에 놀부 심술사설도 놀부의 인물됨됨이 어울리지 않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 놀부 흥부가에서 보면 놀부 심사 볼짝 시면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죠. 술 잘 먹고 쌈 잘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러한 심술타령 역시 놀부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방해하는 인물임을 일일이 예를 들어 증명한 거다. 그러나 심술타령 전체에서 종합되는 놀부의 인물됨은 못된 일을 하는 것 자체로 쾌감을 일으키는 정신 이상자로 설정되었을 뿐 이익을 챙기는데 과감하고 남의 사정을 돌보지 않고 재물을 중시하는 작품에서 형상화된 인물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판소리는 장면이 거기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321쪽에 이처럼 다음에 판소리는 장면이 극대화되어 독자적 성격을 가지면서 전체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판소리 사설의 생명은 이러한 장면 사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심술타령, 진실성이 없어요. 심술이 모두 골개, 계속 골개 나왔어요. 유머 플러스 풍자입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면 사설은 청중의 성격에 따라서 또 변모한다. 나오고 있고요. 춘향가에서 천자풀이 장면 그 밑에 있죠. 이도령이 광안루에서 춘향을 보고 돌아와서 밤되기를 기다리며 엉터리로 글 읽는 모습. 이런 것도 재밌죠. 천자문에서 이제 막 읽다가 춘향의 얼굴이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막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22쪽에 두 번째
제달락. 이것은 이도령이 사략 천머리를 읽을 때 목덕을 쑥덕으로 고쳐서 웃음을 자아내게 한 제답니다. 사략의 이목덕왕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부분의 골계적 성격을 이해할 것이나 어,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무엇인가 제대로 안 읽는가 보다라는 느낄 뿐 세세한 재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한문을 활용한 그런 제담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그 판소리 사설은 사대부 거기 밑줄 좀 치세요. 321쪽에 두 번째 단락. 이처럼 다음에 판소리 사설은 사대부의 정신세계를 패러디하면서 골개로 창출하는 방향으로 꾸며져 있다까지.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판소리 사설의 미학적인 기조는 풍자와 밑줄 치세요. 골개가 전부인가? 그렇진 않다. 골개미가 있으면 비장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우프다란 말 쓰죠. 웃으면서 슬픈 거예요. 웃기면서. 그걸 이제 요즘 말로 우프다라고 그래요. 웃기면 슬프다. 그래서 흥부가에서 흥부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방의 주선으로 김부자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받기로 하고 가명으로 가죠. 이때 흥부 아내는 굶기만 하던 흥부가 매를 맞다가 죽을까 보아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남편의 무사기한을 빌고 있죠. 323쪽입니다. 돈을 못 벌어서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오던 흥부는 아내가 정성 들이는 모습을 보고는 어떻습니까? 매를 못 맞게 된 것이 마누라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분이 이제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마누라를 두드려 팬다라고 나오죠. 흥부 아내는 흥부가 힘차게 자기를 때리는 걸 보고 남편이 무사한 것이 다행스러워 춤을 춘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니면서 웃지 않을 수 없는 절묘한 해악이죠. 가난한 품팔이꾼 흥부의 힘든 삶은 이처럼 수많은 가난한 한국인들의 웃음과 눈물의 정서를 대변해주고 있다. 심청하는 비장, 슬픈 것이 이제 주조를 이루고 있고 계면조, 슬프지만 곧센 게 비장이죠. 계면조는 슬픈 거라고 그랬죠. 애연조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곽시 부인 초상 대목에서 예고된 비장은 신봉사의 동량적 구걸 장면, 심청이 밥 비는 대목, 심청이 인당수 제수로 받쳐지는 대목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나왔죠. 자, 인용문 밑에 심청이 밥을 빌어 안맹,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안맹이라는 것은요. 이 눈 안자에다가 그 눈멀 맹자입니다. 이 안맹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이제 안맹이죠. 그죠? 눈 안자에 눈멀 맹자. 그래서 이제 그 부친을 공개 차려 드리는 거죠. 음식 같은 거를. 그래서 비장감을 일으키는 조건들과 고루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주체가 연약할수록 상황이 열악할수록 강화되는 거죠. 심청은 6, 7세 되는 어린 소녀이면서 눈이 멀어 자신의 삶을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인 아버지를 보살핀 소녀가장이죠. 바삐는 대목에서 엄동설안의 추운 겨울날 시간적 배경 이것도 비장감을 고조시킨다는 거죠. 심청 인당수에 투신하는 제목. 자, 이건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세요. 324쪽. 그래서 이 대목은 심청이 물에 뛰어드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객관적 시점에서 심청이 부탁말을 전하고 다시 심청의 시점에서 으르렁 술렁거리는 바닷물을 보고 느끼는 공포감을 서술하고 서술자 시점에서 물에 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장감이 고조된 사설은 창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계면조와 결합해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심청을 인당수로 보낸 신봉사죠. 공양미 300석이잖아요. 선인들이 주선해준 제물로 의식이 넉넉해지자 속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스노비즘이라고 하죠. 속물근서. 그래서 이제 그 순화는 비장의 극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은 아니군요. 판소리의 구성과 문체, 그다음 판소리에 나타난 작품 세계 사회 의식 뭐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자, 324쪽입니다. 자, 판소리의 구성과 문체인데 판소리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 단락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325쪽 1번부터 6번 보세요. 놀부가 흥부를 내쫓았죠? 흥부는 제비를 구해주고 제비의 보은, 은혜를 보답한다는 거예요. 보은이라는 것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부가 부자가 되고 놀부는 제비를 해치고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린 거죠. 복수로 놀부는 망했다. 꿈과 놀부를 도와서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모방하는 거, 따라하는 이야기. 제비를 이제 다리를 고쳐주니까 이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가지고 그 박에서 막 금은보화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놀부가 따라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326조.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세요. 판소리는 이거 아주 중요한 나옵니다. 부분의 독자성 네모 별표. 부분의 독자성 네모 별표 치세요. 326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판소리라고 하는 건 사람과의 한 대목만 읽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볼 필요 없이. 그것만 읽어도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부분의 독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다 돼. 춘향가에서 어사가 된 이몽룡이 남원 가는 길에 춘향의 편지를 가지고 한양으로 간 아이를 만나는데 초면이었던 아이가 나중에는 전이를 데리고 있던 방자로 나타난다. 당차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 모순화 같은 말이에요. 좋은 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춘향이 이제 그 이몽룡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뭡니까? 그 방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방자가 요즘 말 우편 배달부가 되는 거야. 우편 배달부가 됩니다. 그래서 춘향의 이제 그 서차를 가지고 이몽룡을 찾아가는 거죠. 자, 이몽룡이 길을 가다가 방자를 발견해요. 근데 이몽룡은 이제 갓을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갓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몰라봐요. 몰라봅니다. 원래대로 알아볼 수 있을지만 몰라봐요. 그래서 이몽룡이 이 방자에게 이게 춘향의 글인 줄 알고 내가 좀 그거 좀 읽어보자라고 이야기. 당연히 방자는 읽도록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몽룡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부공총총 설부진하니 행인인발 우계봉이다. 이건 여러분이 한자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뭐 지금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 이제 좀 잘난 체를 한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원래 이 시는 이제 춘향의 시는 아니고 다른 어떤 중국의 시인의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다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뭘? 총총 빨리빨리 글을 썼어. 그래서 내 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행인 우편 배달부죠. 우편 배달부가 우편 배달부 누구라고 써요? 방자죠. 인발 떠나려고 할 때 다시 내가 쓴 편지를 열어보내. 행인 인발 우계봉이죠. 행인 인발 우계봉.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풀을 딱 붙였어요. 편지 써가지고 풀 붙였는데 이 말이 빠졌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풀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고치고 나서 다시 풀 붙여서 보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보세요. 행인 인발 우계봉 부공총총 설부진 이것의 주체는 이몽룡이에요. 춘향이에요. 당연히 춘향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 글을 쓴 주체가 춘향이기 때문에. 근데 방자는 이렇게 한자에 대한 지식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따 그 양반 문자 속이 기특하오 하고 춘향의 글을 방자에게 그냥 이몽룡에게 방자가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등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그 판소리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숭고한 것을 비속한 것으로 뒤집어요. 또 슬픈 것을 웃음으로 뒤집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슬픈데 웃기잖아요. 그 매를 맞는 흥부 이야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사실을 살펴보면 양반 문학에서 빌려온 규범적인 문장을 민중의 거기 밑줄 좀 쳐놓으세요. 326쪽에 마지막 줄. 양반 문학에서 빌려온 규범적인 문장을 민중의 일상적인 구어체로 뒤집는다고 할 수 있다. 자, 규범적인 문장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한식, 고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되죠. 일상적인 구어
쟤는 반복, 가장, 언어 유희. 말장난입니다. 언어 유희. 영어로 펀. 쉬운 말로 말장난. 그걸 언어 유희라고 하죠. 예산에 가려면 예산을 세워야 된다. 빵을 먹으니까 배가 빵빵하다.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보면 그 다음 단락. 판소리에 삽입가요가 많은 현상도 결부된다. 삽입가요, 민요, 잡가, 무가, 경문 등이 있는데 문체를 다채롭게 하고 청중을 흥겹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거. 그런 것들. 판소리 나타나는 작품 세계와 사회 의식. 자, 328쪽. 328쪽. 자, 우리가 이제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이건 좀 필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다가 판소리에 관념적 인과론에 따른 의미 제시. 자, 이게 판소리 표면적 주제입니다. 의미 있는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 2, 3, 4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심청가다 효를 강조하죠. 자, 수군가다 충을 강조하죠. 춘향가다 열을 강조하죠. 흥부가다 우위를 강조하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그 표면적 겉으로 드러난 주제죠. 그래서 이제 운명 결정론적인 거. 근데 이제 이것의 이면적 주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현실적 합리주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면적 주제, 표면적 주제입니다. 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흥부도 이제 보면 뭐 흥부를 착하게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뭡니까? 흥부도 생활 무능력자예요. 흥부는. 그렇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재화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능력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8쪽에 거기 이제 그 인용문 있고 그 다음 단락. 그러나 판소리는 관념적 인과론만 나타내지 않는다. 맞죠? 관념적 인과론은 표면적 주제를 이루고 설명을 통해 역설된다. 그 다음 단락 첫째 줄. 이면적 주제를 나타내는 사회 의식은 현실적 합리주의다라고 나왔죠. 현실적인 합리주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29쪽. 거기 두 번째 단락. 판소리는 어느 것이나 새로운 경제적인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밑줄 있어요.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그 돈이 사용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배금주의라고 하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330쪽.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판소리가 가진 두 가지의 주제, 관념적 인과론과 현실적 합리주의. 자, 거기다 번호를 매기세요. 관념적 인과론 1번, 현실적 합리주의 2번입니다. 번호를 매기세요. 작품 속에서 그냥 병존하는 게 아니다. 관념적 인과론은 엄숙하게 역설되나 이와 어긋나는 현실적 합리주의는 풍자의 해악을 통해서 표현된다. 풍자 해악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 331쪽.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두 번째 단락까지 넘어가고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찬사설. 스스로 한탄한다는 거예요. 차탄. 스스로 한탄. 조주의 병사들이 적벽대전 앞두고 술에 취해서 자신의 기관 운명을 한탄하는 서름이죠. 첫 번째 등장하는 병사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사설, 두 다음 병사는 어쩌고, 그 다음 병사는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조가 이 적벽대전을 앞두고 이제 쓴 시가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단가행이라는 게 있어요. 단가행. 짧은 노래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단가행이라는 그 시가 아주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대주단가, 인생기야. 앞부분만 좀 알려드릴게요. 대주단가. 술을 대하면 마땅히 노래를 해야 된다. 인생 뭐 있냐? 인생 기야죠. 그렇죠? 비여조로. 비유하자니 아침이 있을 것 같구나. 거일고다. 지나간 날들이 많기도 많구나. 이 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괴로울 고자에 많은 뜻인데 여기서 이제 고는 매우 이 아니라 베리죠 베리. 매우 많다는 거죠. 지나간 날들이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 조조의 단가행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게 그 뭡니까? 제가 저기 오늘 수업 끝나고 제가 이거 찾아가지고 이 중국어로 된 거 한번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등장한 병사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사설, 또 다음 병사가 자식을 그리워하고, 다음 병사가 나이 30이 되도록 남의 집 머슴으로 고생하고 아름답고 착한 처녀를 만나 혼례를 이룬 첫날 밤에 신부와 동침하기 전에 군조력이 끌려 나오는 이야기. 이런 걸 자탄 사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넘기세요. 332쪽. 야, 이 판소리만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네. 자, 그래서 이 332쪽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판소리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춘향가, 남원 배경아까 남원 추녀설화라고 그랬죠. 근원설화가. 자, 근원설화는 남원 추녀설화. 남원 추녀설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원을 배경하고 있죠. 춘향의 사랑과 결연. 남원의 광활루도 있고 아주 멋지죠. 춘향은 기생의 딸이죠. 사이로부터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기생 취급. 그래서 이제 기적이라고 해서 기생의 장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두령과 그 뭡니까? 약속을 정해서 허신, 몸을 허락한다는 뜻이죠. 허신. 변학된 수청을 완강히 거절했다. 이와 같은 춘향 행위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성숙한 서민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춘향가에 등장한 이두령은 문벌이 좋은 양반의 신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인물의 성격은 소탈하고 장난기가 많은 서민적 인물로 형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흥보가 가난하지만 착하고 정직한 인물 흥보가 제비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흥보가입니다. 쭉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청가 333쪽 두 번째 단락. 주인공 심청 역시 자기네 생존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한 맹인을 아버지로 둔 서민의 딸이죠. 양반 설정되어 있는 것은 근본이 중국의 왕후가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왕후가 돼가지고 그걸 뭡니까? 아버지를 찾잖아요. 맹인 잔치를 열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심청은 삶의 결핍 요소로서 육체적 불구 문제를 작품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밑에 막 있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334쪽. 그래서 눈먼 아비가 눈을 뜨겠다고 덜컥 공양 및 300석을 사주겠다고 했으나 여간 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심청의 몸값으로 신봉사가 눈을 떠야지만 희생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간이라는 게 눈을 뜬다는 게 드간이잖아요. 드간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양미 이 300석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담으로 좀 알려드리면요. 이 공양미 300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쌀이죠, 쌀. 근데 1석이 보통 이제 그 144kg 뭐 이렇게 뭐 그래 300석이 뭐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대요. 43,200km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걸 뭐 계산하자면 요즘에 기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라고 했더라? 300석이 한 2,160호 정도 쌀로 2,160호 정도 돼서 모르겠어요. 뭐 명확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 뭐랄까 현재 가치를 따지면 아마 몇 억 정도가 되지 않나. 이게 이제 명확하게 지금의 돈의 가치로 이렇게 따지기는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1억 1736만 뭐 이 정도 된대요. 그래서 1억이 좀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공연 300석이. 하여튼 뭐 그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주하겠다고 했으니까 큰일을 저지른 게 아니다. 심청의 몸값으로 신봉사가 눈을 떠야지 심청이 희생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뺑덕엄이라는 여인이 또 나와가지고 눈노릇을 하잖아요. 맹안이라는 신체적 결핍을 득안이라는 신체적 결핍의 해소로 나가지 못하고 재물을 매개로 눈노릇을 하는 그 뺑덕엄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또 재밌는 게 희명 나왔죠? 신라 경도광 시절 한길이에 살았다는 희명. 희명이라는 것은 희자가 발할 희자고 명자가 목숨 명자거든요. 목숨을 바란다는 뜻이에요. 여인은 갑자기 5살 먹은 딸의 눈이 멀어 걱정이었고 하루는 아이를 안고 분황사 천수 관음화상 앞으로 가서 아이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 빌게 하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천수 대비가거든요. 35쪽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고전 시가에서 공부하셨죠? 빈다는 거 빌다. 천수, 천 개의 손이 천 개의 손. 대비, 천 개의 손을 가진 그런 그 뭡니까? 이 사람에게 그 대비 상에게 뭡니까? 비는 노래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딸이 눈을 멀었으니까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딸 눈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어. 그리고 이제 고소설 장백전에서는 335쪽 보세요. 불력에 의해서 부처의 힘이죠. 불력이니까 의탁해서 아들 얻기를 소망하지만 거기에 황금 100냥이 곁들여져야 결핍을 해소해요. 황금 100냥도 장백의 아비가 먼저 나서 시주를 한 것이 아니라 여자 스님의 권고에 의한 것이다. 결핍을 해소하려는 인간의 욕망에 절대적 대상과 더불어 일종의 교환같이 화폐가 등장하는 변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봉사에게 밑에 있죠. 경제적 충족이라는 요건이 사라졌을 때 땡더거미도 사라져요. 그 결과 신봉사는 다시 신체적 결핍을 이전보다 절실하게 깨닫는 존재가 되고 만다. 자, 여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이 부분에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신봉사에게부터 만다까지. 그래서 신체적 결핍은 해소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거죠. 경제적 충족으로 대체되어 일시적으로 신체적 결핍을 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환 가치의 위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 인간의 욕망, 이 디자이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있어요. Man's desire is endless. 한번 써보세요, 영어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endless니까. 디자이어, 욕망. 인간이 숨을 쉬는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그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해서 결핍의 해소. 그 넘어서는 방식이 직접적이냐 그렇지 않고 간접적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성군을 얻고 눈을 뜨고 아들을 얻으려는 욕망의 시련은 점점 더 간접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성군의 자질을 갖춘 이를 직접 찾아내어서 왕으로 추대하기보다는 거북을 매개로 언사. 이게 이제 거북을 매개로 언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배우신 게 막 나와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구지가가 있었죠. 구지가 거북아 머리를 내놔라 있고 해가사가 있죠. 해가가 있어. 해가. 그러니까 수로 부인이 이제 뭡니까? 너무 미인이다 보니까 납치를 해요. 용궁에서. 그래서 구호 나오죠. 거북아 출수로. 이게 재밌다고 그랬죠. 출수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물길을 열어라. 물길 내라. 물길을 내라는 뜻이에요. 수로. 두 번째는 뭐예요? 수로부인 내놔라는 뜻이에요. 수로부인 내놔라.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약인 부녀 제하극 나오죠. 남의 부녀자를 빼앗은 죄가 얼마나 크냐? 네가 내놓지 않으면 금을 던져서 그렇죠? 잡아서 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잡아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내용으로 쓴
작품이 해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권력의 효험을 확정하기 위해서 재물을 매개로 등장시키고 중국의 마침내는 신체적 결합을 경제적 보세요. 충족으로 대치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통해 예사 사람의 욕망의 실현이 간접한 사정. 이처럼 판소리는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특이한 시대 상황에서 서민의 일상의 삶의 세계를 통해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 현실적 고통과 낭만적인 이상을 드러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뭐 지금 한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두 번째 시간도. 상당히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방송 강의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제 강의도 보시면 훨씬 더 공부가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